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의 통치제도, 그러니까 중앙정치제도에서 교육 과거제도까지 정리를 했었죠. 자, 이어서 249페이지 훈구와 살인의 성격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시기는 이제 몇 세기냐면 16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정권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훈구에서 누구로 넘어가는 과정이냐면은 살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선 그 15에서 16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이 훈과 살인의 성격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이래서 이렇게 넘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기는 15세기에서요.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훈구에서 관악본구에서 사학파 살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정치 면에서는 사화입니다. 사화는 선비들이 살인입니다. 살인 선비들이 화를 당했다. 그래서 사화라고 그래요. 경제 면에서는 농장 확대입니다. 여기서 농장 확대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훈구냐 아니면 살인이냐? 훈구입니다. 기득권층의 비리, 부정이죠. 이거를 얘네들이 사임들이 3사를 통해서 등장하면서 반박하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농장 확대의 주체는 살인이 아니라 훈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화, 4번에 걸쳐 사화가 나옵니다. 사화와 농장 확대를 이야기하지 않는 16세기로의 이행은 없다. 여당에서 시기하면 야당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4번에 걸친 사화가 나옵니다. 무호갑자 기묘사 사화가 나오는데요. 우선 사화를 보기 전에 우리는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훈구하고요. 16세기 이후 사회를 주도했던 살인들의 성향을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고려 말 마지막 왕이 누구였나요? 공양왕이죠. 공양왕. 공양왕대 때에 신진 사대부들이 개혁 방법론을 둘러싸고 사대부 세력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열이 됐죠. 뭘 가지고요? 개혁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혁하느냐를 가지고 사대부 세력이 분열됐는데 이렇게 분열됐어요. 혁명파 사대부, 역성혁명파라고도 일하지요. 왕조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체제의 부정적 개혁을 제창했던 사람들이고요. 한편에서는 옹건파 사대부. 전자의 대표인 누구예요? 정도전. 후자는 누가 있죠? 정몽주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분열됐습니다. 결국 여기서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 즉 조선 왕조를 개창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얘네들이죠. 그래서 혁명파 사대부 얘네들이 조선을 개창을 했습니다. 15세기 이후 사회를 주도를 하죠. 그럼 얘네들은 15세기 때 뭘 했었어요? 제야에 칩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세조 때에 뭘로 성장했죠? 바로 훈구로 성장했습니다. 훈구. 세조의 즉위에 공훈을 세운 구세력에서 뭐라고 했어? 훈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조 이후에 이제 비대해지는 겁니다. 세조 다음에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종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종 다음에 누구라고 했죠? 성종이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이제 볼 분이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 때 오면서 이 훈구의 세력들이 너무 강해져.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겠다? 좀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성종대 때에 기존에 제야에 칩거에 있었던 옹건파 사대부 있죠. 얘네들을 뭐를 통해서 3사를 통해 가지고 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들이 등장하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얘네들하고 대립하는 거죠. 그 대립이 몇 번에 걸친 4번에 걸친 사화로 나왔다. 무호, 갑차, 기묘, 을사사화다. 자, 사화하고 분당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 한번 봐봐요. 뒤쪽에 250쪽에 보면 사화와 분당에 대한 표가 하나 있어. 중간에. 사화는 훈구와 살인 간의 싸움이죠. 분당은 살인과 살인입니다. 자, 사화는 단기전입니다. 단기전. 하나를 치면 끝나요. 근데 분당은 장기전입니다. 사화는 어디를 무대로 하고 있죠? 중앙 정치권을 무대로 하고 있죠. 근데 분당은
지방 서원이라든가 향야 전국적인 지방을 무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사화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로 붕당은 16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과 살인 간의 싸움이 4번에 걸친 사화로 나오는데 그러면 사화의 최종 승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당연히 훈구입니다. 사화는 어디서 터졌다고요? 중앙 정치권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훈구가 살인을 친 거예요. 그 살인은 어디로 갈까요? 지방으로 옵니다. 원래 얘네는 제야에 그네들 기반이 있었죠. 제야에. 그 내려와서 서원이라든가 향약이라든가 무슨 유양소라든가 또는 뭐 예약, 보학 뭐 이런 걸 통해서 세력을 다시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해요. 그래서 성종 이후에 건너뛰고 선조 있죠. 선조 때에 이 살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정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조 때 이조 전랑지라는 관직을 놓고 동인과 서인에서 붕당 정치가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돼 나가는 겁니다. 자,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화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이 훈구하고 얘네 결국 훈구하고 살인대 성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조선 건국할 때 훈구와 살인에 대한 즉 역성영령파하고 온건파 사대에 의한 표가 하나 있었죠. 그 표 내용입니다. 조금 좀 보죠. 자, 전자 정도전 등 급진개혁파 훈구파입니다. 관악파예요. 관악파 사학파는 것은 정규 관악 출신이어서 관악파라고 그래요. 성균관이라든가 집현전을 통해서. 후자는 사학파라고 그랬죠. 지방의 사학을 통해서 양성한 사람들이에요. 사학파라고 그래. 정몽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구라고 하는 것은 세조 이후에 등장 공신에서 훈구라고 했습니다. 세조의 등장에 공훈을 세운 구세력, 공훈의 훈자와 구세력의 구자라고 했어요. 자, 정치 성향 봐봐요. 전자는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제안합니다. 근데 후자는 뭐예요? 왕도 정치만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왕도 정치에 있습니다.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덕 있죠, 덕.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 있죠. 인. 베풀고, 참고, 어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장 최고의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도 정치죠. 왕도의 반대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왕도의 반대말은 패도입니다, 패도. 패도라고 그래요. 패도는 뭐예요? 힘에 의한 정치입니다. 무력에 의한 정치예요. 근데 훈구는 왕도 정치를 기본적으로 지향하면서 패도 정치도 주장합니다. 이 패도 정치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누구를 치고 누구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제 왕이 찬탈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조도 누구를 치고 등장하나요? 단종을 치고 등장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살인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번 왕이면 끝까지 왕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의 반대말은 패도고요. 15세기 훈구는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같이 제안합니다만 살인들은 패도 정치를 부정하고 왕도 정치만 제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리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원래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죠. 경험주의 철학자입니다. 제러미 벤섬이 뭐라고 했냐면 공리주의에 대해서 부국강병 민생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부국강병 민생안정이에요.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몇 세기? 15세기 훈구파가 집권했던 시기 때 정치 사조예요. 그 다음에 통치형태에서는 전자는 중앙집권, 오가작통법을 통한 중앙집권을 추구하죠. 후자는 향촌자치입니다. 살인들. 향촌의 서원이나 향약을 통한 향촌자치고요. 자, 그래서 전자는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통치 지배 체제. 이게 이제 오가작통법을 통한. 후자는 지방의 살인 양반들이 백성을 지배하는 이러한 향촌자치예요. 또 하나, 전자는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라고 했습니다. 재경 부재 대지주예요. 후자는 지방의 중소지주입니다. 그러면 사상 면에서는 전자는 성리학에 다 흡수를 하죠.
한나라 당나라 유학을 훈고학이라고 그래요. 또 유교, 불교, 도교, 불교, 기타 사상들 다 포용하죠. 그러니까 부국강병,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탄력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후자는 오로지 뭐만 성리학만 추구를 합니다. 역사의식도 좀 차이가 있죠. 전자는 단군 조선을, 후자는 기자 조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15세기의 국호는 조선입니다. 이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로 조선이에요? 단군 조선의 후계자로서 조선입니다. 15세기 때, 그 전에 고려시대 때 보면은 기자 사당이 있었잖아요. 기자 사당이 이미 이전에 설치가 됐었어요. 근데 단군 사당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세기 때 단군 사당도 만들어요. 단군 사당을 숭령전이라고 그래요. 기자 사당을 숭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중국에 사신이 오면은 숭령전에 먼저 참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숭인전에 참배해요. 즉 단군 조선의 사당을 먼저 참배하고 그 다음에 기자 조선의 사당을 참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시대는 달라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전자는 사장, 후자는 경학이라고 있습니다. 사장과 경학은 뭐냐면은 사장이 사장. 시가와 문장입니다. 즉 한문학이 한문학.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뭐가 발달하죠? 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16세기 이후에 사림들이 집권했을 때는 사장보다는 뭐를 경학이라고 경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교 경전을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교과서적인 책대로만 보고 행하는 겁니다.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한문학적인, 그래서 얘네들은 능력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이거는 뭐죠? 유교 경전의 내용에 충실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즉 능력보다는 곧 교과서대로 책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인품을 중시합니다. 인품. 자칭 바른 생활의 사나이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 능력은 뭐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체크를 하지요. 이 인품은 시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뭘 한다? 인재 선발합니다. 인재 선발 방법도 훈구와 사림들의 성향이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이 시험, 이게 뭐죠? 과거예요, 과거.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능력을 중시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인품을 기준한 인재 추천은 조광조 개혁 정치에 보면은 추천에 의한 인재 선발, 현량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선발도 얘네들의 이 학풍 속에서 인재 선발도 각각 달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훈구, 얘네는 15세기 세련된 수준 높은 근세 문화 창출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집권했던 요 시기는 얘네들이 붕당 정치, 성리학 발달, 주기, 주리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자, 훈구파에서 후자, 살인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 정치면 사화와 경제면에서는 농장 확대다. 이 농장 확대 주체는 누구라고요? 훈구의 농장 확대를 누가? 살인들이 등장하면서 얘네들의 비리를 캐는 겁니다.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거죠. 자연히 대립 갈등이 있었다. 그것이 4번에 걸친 사화로 터졌다. 사화의 무대는 중앙이었다. 그래서 4번의 사화를 통해서 누가 많은 피해를 봤다?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중앙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지방으로 낙향을 합니다. 자, 내려오니까 얘네들의 세력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 기반이 여러분들 교재 날개 쪽을 잠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 250쪽으로 251쪽인가요? 자, 잠깐만요. 예, 그 부분에 254쪽을 보시면 됩니다. 254쪽에 사림의 날개 쪽에 보시면은 세력 유지 기반이 있어요. 서원, 향약, 청금록은 뭐냐면은 서원에 소속된 양반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장부예요. 표지가 청색입니다. 청금록이라고요. 유양소, 지방제도에서 말씀드렸죠. 향회, 향촌의 모임이에요. 향안, 향촌의 양반들의 명단입니다. 향규, 향촌에서의 어떤 그 규약을 얘기합니다. 규약, 지켜야 할 것죠. 향규. 그 다음에 향음주례가 있습니다. 향음주례는 향촌의 웃 어른들을 모셔다 놓고요.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향음주례라고 해요.
향 사례는 향 음주례가 끝나면은 친목 도모를 위해서 뭐 활도 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뭐냐 하면은 살인들의 향촌에서의 지위 유지 기반이다. 그렇죠? 살인의 지위 유지 기반이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라는 거예요? 살인들이 중앙에서는 신나게 깨졌지만 내려와서 재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충전해서 그리고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다시 중앙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 정권을 잡았어요? 선조 때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조 이후에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동인, 서인에서 붕당 정치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붕당이라는 얘기는 아까 사화하고 비교했잖아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붕당이라는 얘기는 오늘날에 뭐와 같아요? 정당 정치입니다. 여당, 야당 그렇죠.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문제가 됐다는 거지. 이 붕당 자체가 나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교재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붕당 정치의 평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교재 257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56쪽을 한번 가봐요. 256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붕당 정치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걸 한번 봐봐요. 처음에는 학문과 이념의 차에서 출발했으므로 정치 활성화와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치 세력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 기능도 가졌다 그랬죠. 이게 좋은 점이죠. 여당 야당 하는 것. 그러니까 특정 붕당의 독주를 뭐 한다는 거예요? 견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 그렇죠? 뭐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밑에 부정적인 거 봐봐요. 일당 독재화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국립민복보다는 자기 당파 이익을 앞세우고 이념보다는 학벌과 문벌, 지연과 연결돼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지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다가 당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당쟁은 싸우는 거야. 당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나라까지 관심을 둘 필요는 없고요.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도 그러잖아요. 여당, 야당. 누가 여당이 되건 누가 야당이 되는 간에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때요? 쌈박질 하잖아요. 이게 당쟁이죠, 당쟁.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보면 식민사관에 이 당쟁에 대한, 그러니까 식민사관에서요, 이 당파성 이론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니네는 이래서 요모년 요꼴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당은 좋은 건데 당쟁은 1차 붕당이 변질된 겁니다. 당쟁보다 더 변질된 건 뭔지 아세요? 일당 전제화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싸우는 겁니다. A가 싸워. 이겼어. 그 B는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가. 내려가면 지방에 지네들의 지위 유지 기반이 있어. 다시 뭐래요? 여기서 재충전하는 겁니다. 또 위로 올라와. A를 또 쳐. B가 잡았어. A는 또 지네를 지방으로 내려가. 또 힘을 길러. 또 중앙으로 진출해. B를 또 쳐. 계속 A와 B가 이렇게 서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A가 안 되겠다. 얘는 또 내려가면 또 올라올 텐데. 아예 얘네들 짓밟아 버리자. 일당 전제입니다. 독주 체제로 가는 거죠. 이 일당 독주의 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치료약이 나옵니다. 이게 숙종, 영조, 정조 때 나왔던 뭔가요? 탕평책이에요. 잘 됐나요? 잘 안 됐어요. 정조가 이제 암살이 되죠. 자, 1801년에 암살이 되고 탕평책 실패는 순조, 정조는 순조죠. 순조 헌정 철종입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다시 철종돼 안동 김씨입니다. 19세기 3대 63년간에 걸친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거죠. 세도. 특정 붕당이 정권을 장악했던 좌지우지했던 그런 일당 전제가 아니라 세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외척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도 정치라고 그래요. 세도. 요 세도는 외척들이 정치를 아예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 세도인데 이런 세도도 있어요.
이런 세도도 있습니다. 이 세도는 정치가 세상을 바로잡는다라는 세도. 이건 좋은 세도야.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19세기 세도 정치는 이게 아니라 이 세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63년 동안 세도 정치로 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죠? 흥선 대원군이 등장해서 1863년에서 73년까지 대대적인 왕공화 정책과 민생 안정책 등의 개혁 정책을 단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물러가고 개항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근대 발전기로 가는 겁니다. 대체로 붕당 정치 이후에 이런 과정이다라고 해서 조선의 정치 흐름을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붕당 정치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개했던 시기는 언제냐? 붕당 정치 시작은 누구 때라고 그랬어요? 선조부터라고 했죠. 선조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광해군이 나옵니다. 광해군 다음에 누구예요? 인조 나오죠. 다음에 누구죠? 효종이 나옵니다. 효종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현종이 나옵니다. 현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숙종이 나옵니다. 숙종 다음에 경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영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정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헌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철종, 그 다음에 고종, 순종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붕당정치 시작은 누구 때라고요? 선조부터 붕당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동인, 서인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인조, 효종, 현종이 있죠. 이때가 이제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행됐던 시절이에요. 누구 주도? 서인 주도하에서 누가 동참하는, 남인이 동참하는 이런 이제 시기예요. 근데 이제 숙종부터 해가지고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붕당 정치가 나온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약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탕평책이라고 그랬잖아. 그 탕평책이 누구 때 처음 나오냐 그러면 그때요. 숙종대 때 처음 나와요. 잘 안 됐죠. 영조 때에 왈론탕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잘 안 됐어. 정조 때 줄론탕평이라고 하는 탕평책이 나와요. 잘 안 됐어. 그래서 결국은 순조, 헌종, 철종대 때에 뭘로 간다? 세도 정치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꼭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전개된 건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때 전개가 된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네 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그 4대 사화라고 하는데 그 4대 사화의 내용이 교재들 어디를 보시냐면은 250쪽에 4대 사화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무오사화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오사화하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두 번째 연산군대 두 번 터지 않습니까? 갑자, 그 다음에 중종대 기묘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나오시면 마지막 명종대 때의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보시고요. 간단하게 우리는 252쪽에 보시면은 이거를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표로 요약해 놓은 거 있죠? 그 표를 가지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오갑자, 기묘, 을사사화 이렇죠. 자, 무오사화 연산군 4년에 1498년이죠.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수록하면서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조의제문 내용은 뒤에 253쪽에 맨 위에 자료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초 문제 때문에 터져서 보통 이제 사화 그러면은 살인들이 피해를 봤다 해서 이렇게 사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쓰자고 했죠. 근데 무오사화는 사초 문제 때문에 터져서 사화다 이렇게도 기록한다는 거예요. 사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언제 때 쓰여진 내용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성종대 때에 살인들이 처음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때 성종대 사관이 누구였냐면은 김종직입니다. 사관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죽고 나면은 그 사초를 모아가지고 사초를 사관이 쓴 기록입니다. 모아서 왕조실록을 쓴단 말이에요. 그 왕조실록의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사초예요. 근데 김종기가 이제 살인 김종기가 성종대에 등장해서 사초를 쓰는 겁니다. 이때 써놓은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조의제문, 즉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다라고 하는데 이 의제는 중국에서 누구한테 죽었냐면은 항우한테 피살이 됐던 의제예요. 그 항우가 의제를 죽이고요. 왕위를 찬탄합니다. 중국 초나라의 항우입니다.
근데 당시 한나라에 유방이 있었어요. 한나라 유방하고 다시 세력 싸움이 있죠. 이게 소설로도 나와 있는 소설 초한지의 무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방이 누굴 쳤어요? 항우를 치죠. 그래서 유방이 한나라 고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진, 그 다음에 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항우는 초나라의 제후가 아니라 초나라의 원래 제후는 누구였어? 의제였는데 의제가 항우한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거를 사림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죠. 부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훈구는 왕도 정치를 지향하면서도 패도 정치까지. 근데 사림들은 왕도 정치만, 패도 정치는 부정했다. 그러니까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서 훈구는 그럴 수 있다. 얘네들은. 근데 사림들은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이다.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김종기가 억울하게 죽은 의제를 총훈하는 글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의제를 누구로? 단종으로. 항우를 누구로? 세조로 빗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 의제운이 아니라 조 뭐가 되는 거야? 단종문 이렇게 되는 거죠. 사초는 사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관이 죽으면 사관의 집에다가 보관해놔요. 그리고 다음 왕대, 그 왕대에 사초를 모아쓴 실록을 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종기는 죽고 김종기 쓰는 사초는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 성종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 그랬나요? 지금 연산군 나오죠. 자, 연산군대 때 사관은 김종기의 제자였던 누구냐면 김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산군대 아버지 성종이 죽자 김종기가 써놨던 사초를 가지고 와. 근데 사초의 내용에 어떤 걸 조의제문을 연산군이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 입장에서는 세조, 예종 이후의 왕통을 부정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이 조의제문 내용을 가지고 이미 죽은 김종직 등은 부관참시, 김일손 등을 제거합니다. 이게 사초 문제 때문에 터진 연산군대 때의 바로 무오사화예요. 그리고 2년 후에 갑자사화가 나옵니다. 그 갑자사의 발단 좀 봐봐요. 연산군 10년, 6년 후죠. 그러니까 이 연산군 10년의 갑자사화는 직접적인 원인은요, 윤씨 폐비 사건입니다. 윤씨는 누구냐면은 성종의 부인이에요, 부인. 성종의 부인이고요. 연산군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근데 윤씨가 이제 폐출이 돼서 사약을 먹고 죽어요. 연산군이 어렸을 때 일이야. 잘 몰랐어. 연산군이 10년이라고 한다면 연산군 12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 2년 후에. 그러니까 연산군 10년이라면 연산군의 파행적인 정치가 극도에 올랐던 시기예요. 이때 이제 어머니 죽음 문제를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죽음에 동참했던 훈과 살인들을 같이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산군 10년에 윤씨 폐비 사사 사건이 발단이 된 두 번째 갑자사화예요. 그래서 갑자사화를 통해서 훈구,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연산군 다음에 누가 나오죠? 중종 반정이 터지죠. 그래서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축출이 되고 연산군 이복 동생입니다. 중종이 등장합니다. 중종대 때는 연산군대 같은 파행적인 정치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 세력이었던 누구를 조광조를 불러들여서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데 너무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조광조가 무고로 제거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묘사화예요. 그 조광조의 개혁 정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광조 개혁 정치 내용은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표좀 보겠습니다. 현량과를 실시하고 추천에 의한 인재 선발입니다. 그다음에 소격서를 폐지하고, 소격서는 도교죠,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입니다. 업문청을 부활하고, 업문청은 한글 연구관청이에요. 이거는 연산군대 때 연산군의 파행적인 정치를 자꾸 한글로 대잡을 써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한글 연구관청을 없애버려요. 업문청 폐지. 근데 그거를 업문청을 다시 조광조가 부활합니다. 어려운 유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또 향약을 시행하고요. 향약은 조광조가 실시하려고 했던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이 아니라 친족 단위 향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위훈 삭제입니다. 위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훈. 조작된 가짜 훈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작된 훈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종 반정 때, 그러니까 연산군을 치고 중종이 옹립할 때 있죠. 중종 반정 때에 1등 공신이 한 109명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1등 공신 109명이 토지, 노비, 또 관직, 특진하죠. 이런 특혜를 받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76명이 가짜였어. 근데 1등 공신에 편입이 돼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예요. 이 가짜를 색출하겠다는 겁니다. 위훈삭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조광조를 쳐내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주, 초, 위,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낙엽에다가 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를 올려놨더니 벌레가 꿀만 갉아먹는 거야. 주초이양은요. 주자와 초자가 파자가 돼 있죠. 합쳐놓으면 뭐가 돼요? 조자가 되죠. 조씨가 왕이 된다. 그래서 이 낙엽을 들고 중종한테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벌레가 갉아먹은 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무고를 지금 영모를 준비 중이다 해서 중종한테 갖다 주니까 중종이 조광조 등을 치죠. 이게 뭐예요?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위훈삭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중종이 물러가고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종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명종이 나오죠. 명종. 자, 인종, 명종인데 명종 즉위하자마자 터진 것이 뭐예요? 마지막 을사사화입니다. 이거는 인종과 명종은 중종의 배다른 아들이에요. 이복 형제입니다. 인종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장경왕후고요.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왕후예요. 둘 다 윤씨의 윤씨. 우리 학교에서는 얘가 먼저 왕후가 됐다 해서 대윤. 얘가 나중에 왕후가 됐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소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위 계속 문제라면은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에서 인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인종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죽어버려요. 그 인종은 어머니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종은 누구를 어머니 삼았냐? 문정왕후를 어머니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경왕후가 죽어버리니까 인종의 후사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인종이 막 31살인가 왕위에 오릅니다.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병약했죠. 장경왕후의 오빠가 있었어요. 누가 윤임이고요. 윤임.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윤씨겠죠. 물론 소윤, 대윤 그렇죠. 윤원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윤임을 중시했던 세력들이 문정왕후하고 중종 사이에서 나왔던 명종을 치려고 합니다. 인종제 때. 근데 인종이 단명하죠. 그러니까 단명하고 이제 등장했던 12살에 등장했던 명종이 어린 나이에 등장하니까 어머니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하면서 기존에 윤임 등의 이 대윤 세력들이 소윤씨 자기네를 견제했잖아요. 견제한 거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윤 세력이 누구를 친? 대윤 세력을 친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서 이게 뭐다? 마지막 을사사화다. 결국 살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지네들이. 그치? 그래서 총 몇 번에 걸친? 4번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피해는 누가 많이 왔다? 살인들입니다. 어디에서 피해를 왔다고요? 중앙에서. 그래서 내려왔어, 지방으로. 와서는 재충전해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해서 선조 때 정권을 장악하고 붕당 정치에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4번을 진 사화의 내용과 사화의 4대 사화의 전개 과정 순서를 정리하시고 그중에 조광조 개혁 정치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것. 특히 그중에 사림의 지위 유지 기반해 가지고 그중에 우리가 뭐 좀 보냐면 선하고요. 향약이 있습니다. 이 선과 향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3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서원은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유교 선연에 대한 제사와 자제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중종제 때 풍기군수 누구죠?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했었던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세웠었던 백운동 선이 있습니다. 명종제 때 가면은 중종이에요. 아까 중종. 그 인종 명종이죠. 명종제 때 이황이 풍기군수로 가서 백운동선을 사액서원으로 승격을 시켜놨어. 사액서원이란 국가가 토지, 노비, 책 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면세, 면역의 특혜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의 붕당 정치의 근거가 되는 경제적 기반, 그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서원이 되면서 백운동 서원의 현판은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근데 서원 자체가 살인들의 문화다 해서 꼭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중앙에 때로는 성균관, 국립대학이었던 성균관하고 학문적으로 대등하고요. 또 지방의 서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문의 지방 보급이라고 하는 측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붕당 정치하에서 서원의 확대는 서원 자체가 살인들의 지위 유지 기반이 되면서 살인들의 정치적 기반이 되면서 변질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좀 있다. 특히 사역서원이 확대가 되면서 국가 재정도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붕당 정치 내내 진행되는 겁니다. 세도 정치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흥선대군이 왕권 강화책과 민생 안정책의 일환으로서 대군이 등장해서 전국에 약 600개의 서원을 없애죠. 47개를 남겨놨다고 그래요. 국가 재정도 확보하고 또 민생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또 통치 체제 강화에도 기여를 했었던 것이죠. 이 서원하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뒤에 사림의 지위 유지 기반에서 뭐가 있나요? 향약이 있습니다. 향약은 향촌 교화 규약의 준말이야. 향촌 교화 규약의 향약입니다. 이 향약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광조입니다. 근데 조광조가 실시하려고 했던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이 아니에요. 친족 단위의 향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실시하려고 했지만 기묘사화로 제거되면서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왕이라든가 이에 의해서 지역 단위 향약으로 설치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 거죠. 그 이왕에 의한 예안 향약이라든가 예안은 안동 쪽입니다. 또 율곡 이에 의한 서원 향약, 서원 청주죠. 파주 향약, 파주는 이왕 이의 처갓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의 본가는 파주죠. 그래서 파주 향약. 그 다음에 해주 향약, 해주가 이의 처갓집입니다. 그래서 해주 향약, 뭐 파주 향약 또는 서원 향약, 이황의 예안 향약 등에서 우리나라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으로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약의 덕목도 각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된 덕목이 바로 밑에 자 덕업상권, 과시상주, 예속상교, 환난상일 이게 공통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네 개의 공통된 덕목을 보면은 상부상주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마지막 어려울 때 서로 돕자. 환난상일이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자. 그리고 향약의 조직을 보면은 이게 있죠.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약정, 고문관입니다. 고문. 회장을 뭐라고 그래요? 도약정이라고 그래요. 부회장을 뭐라는 줄 아세요? 부약정이라고 그래요. 총무를 직월이라고 그래요. 총무. 그리고 그 지역의 농민들, 지역 단위 향약이라고 했죠. 그 지역의 농민들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향약의 조직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예안향약이라고 보자고요. 예안향약. 그럼 예안지방에 A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이 됐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돼요. 임기제도와 상피제도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지방관이 농민들한테 말이야, 야, 너네들 말이야, 뭐 광산에 뭐 금 좀 캐러 가야겠다. 그래서 요역동원하기 위해서 삽을 하나씩, 꽃갱이 하나씩 들고 모여라 이렇게 했어. 그럼 지방관이 농민들 요역동원하는데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농민들이 가는가? 안 간단 말이야. 이 사람은 고향 사람도 아니거든요. 상피제도예요. 또 떠날 사람이야. 임기제도예요. 농민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농민은 대다수 소작농입니다. 이게 양반들 아닙니까? 지주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토지를 매기로 해가지고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기로 해가지고 코가 껴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얘네들로부터 팽당하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은 지방의 양반들의 토착 양반들의 말을 따라야 되겠느냐 아니면 지방관의 말을 따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향약은 또 자치적으로 어떤 치지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향약의 기능에 보면 강제 조항이 있어요. 우정에 보면 바로 밑에.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마을에서 추방하기로 했다 그랬거든요. 쫓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초헌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래저래 지방관보단 얘네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돼도 얘네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향약의 확대는 중앙집권이다 아니면 향촌자치다. 향촌자치다. 그렇지. 그래서 훈구세 15세기 때는 오가작통법을 통한 중앙집권을 살인들은 향약을 통한 향촌자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의 향약이 조선 16세기 이후에 지역단위 향약이라고 있죠. 그렇죠? 이런 지역단위 향약이 지방마다 이렇게 조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중앙집권이야? 아니면 향촌자치야? 향촌자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원과 향약 있죠? 넘어와서 봐요.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타 등을 통해서 얘네들은 여기에서 다시 재충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해서 선조 때 가서 정권을 장악을 해서 이때부터 뭐가 붕당 정치가 전개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붕당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던 관직이 하나 있습니다. 255쪽의 중간에 보시면은 이조 전랑직이에요. 자, 우측에 날개 보면은 이조 전랑직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 있죠. 이조와 병조의 정랑과 좌랑입니다. 정랑, 정오품, 좌랑, 정육품이죠. 요즘에 5급, 6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매니저 정도 되는 거죠. 아주 고관도 아니고요. 말단 관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5급, 6급 공무원이니까. 그렇지? 이게 이조 전랑이에요. 정랑과 좌랑입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왼쪽에 한번 봅시다. 통청권하고요. 통청권. 그 다음에 낭천권, 천대권 있습니다. 통청권은 당하관이나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당하관은 조선의 문부 18관 등에서 1품에서 18관 등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눠 있어요. 당상관은 문신인 경우는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 그 다음에 정삼품 통운대부 이하는 당하관, 이상은 당상관입니다. 무신인 경우에는 정삼품, 절충장군 이상이 당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정삼품 어모장군 이하가 당하관이 됩니다. 당상관, 당하관인데 그 중에 당하관과 3사의 관리를 첨가하고 제야 인사를 추천한 낭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임 전랑을 추천한 권한도 가지고 있죠. 천대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천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급, 6급 공무원이 지금 낭천권, 또 천대권, 그렇죠? 그 다음에 통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한을 5급, 6급 공무원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겠지요. 그래서 이 자리를 놓고 많아진 살인 양반들이 이제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크게 뭘로? 동인과 뭘로?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붕당 정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의 진행 과정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붕당 정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었던 뭐다? 바로 이조 전랑직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인과 서인에 대한 성향만 잠깐 좀 보는데요. 동인은 김효원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에요. 256쪽에 맨 위에 표가 있습니다. 서인은 심의겸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입니다. 왜 동인 서인 그러냐면은 김효원의 집이 경복궁 동쪽 건천동에 있었어. 동인. 심의겸이라는 사람의 집은 경복궁 서쪽 정동에 있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서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동인 서인. 그리고 이제 전자 동인은 척신척결의 강경 입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지금 붕당정치 시작이 누구 때라고 했어요? 선조 때라고 했죠. 명종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선조가 나오죠. 그럼 명종대 때에 소윤씨, 이 윤원영이라든가 이 소윤씨의 외척들이 한 정치, 척신정치가 해지는 겁니다. 정치가 엉망이었겠죠. 그러니까 선조 때에 척신정치 청산에 강경적인 얘네를 확실하게 쳐버리자. 얘네 누구죠? 동인을 형성을 하고요. 아니다. 그냥 혼만 내주자. 온건파. 얘네 누구죠? 서인이에요. 얘가 누구죠? 김효원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고 서인, 얘가 심의겸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호는
척신정치의 척결 문제를 놓고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붕당정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7쪽에 붕당정치 전개해가지고 선조, 그다음 밑에 광해군, 뒤로 넘어가요. 인조, 붕당정치가 이제 잘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인조, 밑에 효종, 뒷장에 가봐요. 뭐 현종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근세 정치사에서 볼 부분이에요. 일단 선조 때 시작된 붕당정치 부분이 있죠. 257쪽에서 259쪽, 즉 여기서 현종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접어놓으십시오. 나중에 광해군대 때 전후 복구 사업할 때 외난 이후에 광해군대 다시 이 부분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사림이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붕당정치가 시작됐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이조 전량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서 9쪽까지는 접어놓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조선의 대관계가 있습니다. 대관계 명과 여진, 후금이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